한낮 기온이 30도에 가까운 무더운 날씨 속에 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독감 환자가 20년 만에 가장 많았는데 마스크를 쓰고 지낸 3년, 코로나 기간이 보내온 뒤늦은 청구서라는 분석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 논란을 비판한 당 청년 정치인을 상대로 이재명 당대표실이 직접 경위 파악에 나선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면담 과정에서는 비명계 편에 서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의 발달이 더뎌진 걸 치료해주겠다는 클리닉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병원에 보험 사기 의혹이 제기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독감 조심해야겠습니다. 날씨는 초여름인데 요즘 때 아닌 독감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독감 의심 환자는 5월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년 만에 가장 많습니다. 마스크를 벗었더니 바이러스가 왔습니다. 먼저 첫 소식 정인아 기자입니다.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서서 기다립니다. 독감 때문에 병원에 온 겁니다. 열이 39.8도까지 올라서 해열제를 먹어도 안 내려가고 계속 오르락내리락 거려서 밥도 잘 못 먹고 이런 상태여서 병원에 오게 됐어요. 최근 이렇게 독감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병원 외래 환자 1000명 중 독감 의심 환자는 약 25명이었습니다. 같은 기간으로 보면 20여 년 만에 가장 많습니다. 특히 7살부터 18살까지 독감 환자 수는 유행 기준의 10배를 넘어섰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름철 영유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수족구도 한 달 만에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결막염을 유발해 눈꽃 감기라 불리는 아데노바이러스 같은 급성 호흡기 감염증 입원 환자도 2,000명 안팎이나 됩니다. 거리두기 해제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음으로써 친구들 특히 집단 생활하는 학교와 어린이집 사이에서 퍼지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 다른 호흡기 질환에 대한 자연 면역력이 떨어져 여러 바이러스가 한꺼번에 유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입원 환자가 많은 곳에서만 마스크를 쓰면 됩니다. 코로나에 걸렸을 때 격리도 의무가 아니고 권고입니다. 사실상 일상 회복입니다. 오늘 교육부가 학교에서는 어떻게 할지 방침을 내놨는데 5일 격리하더라도 출석은 인정받습니다. 성화선 기자가 학교의 일상 회복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2020년, 개학은 4번이나 미뤄졌습니다. 학교가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해도 최근엔 방역 조치가 조금씩 풀렸지만 코로나19에 걸리면 일주일 동안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바뀝니다. 닷새 동안 격리하도록 권고만 받습니다. 이 기간 동안 출석은 인정받습니다. 자가진단 앱은 없어집니다. 증상이 있으면 학교에 직접 연락을 하면 됩니다. 다만 시험 기간에는 코로나19에 걸린 학생만 따로 시험을 봐야 합니다. 시험을 볼 수 없다면 이전 시험 점수 등을 고려한 인정 점수를 받게 됩니다. 일반 시민들도 다음 달 1일부터는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닷새 권고만 남습니다. 내일 코로나에 걸린다면 모레 자정까지만 격리하고 이후엔 자율입니다. 또 동네 의원과 약국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써야 합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뒤 사흘 안에 받도록 했던 PCR 검사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시 선별검사소는 없어집니다. 대신 보건소나 대형병원에 있는 선별진료소는 계속 유지됩니다. JTBC 송화선입니다. 네, 슈퍼태풍으로 괌에 갇혔던 우리 관광객 3,400명이 오늘부터 차례로 들어옵니다. 오늘 대체항공 8편이 더 투입됐습니다. 잠시 뒤 8시 40분 첫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태풍에 물이 차올라서 문을 닫았던 괌 국제공항. 일주일 만인 오늘 다시 문을 연 공항은 제때 떠나지 못한 우리 관광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관광객들은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씻지도 못했지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으로 갈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괌 현지에 고립된 우리 관광객은 3,400여 명, 이 중 2,500여 명이
오늘과 내일 중으로 한국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원래 다니던 항공편에 대체 항공기를 더해 11편의 비행기를 괌으로 보냈습니다. 가장 먼저 진에어 항공기가 오늘 오후 8시 40분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아직 좌석을 못 구한 승객들은 내일 모레나 돼야 돌아올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 공항에 가서 빈 좌석이 나기를 기다리는 승객도 적지 않습니다. 고객센터는 전화하면 자리가 아예 없다 그러고 조회가 안 된다 그러고 통화하는 사람들마다 내용이 다 다르고. 괌 현지는 아직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전기와 수도 시설이 제대로 복구되지 않았고 생필품이나 의료품도 부족합니다. 25일 날 귀국 예정이었는데 편성이 안 돼서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호텔에서 날이 너무 더운데 습하고 냄새도 많이 나오고. 그동안 괌에서 몸이 안 좋아지거나 생업을 챙기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자 보험으론 이번 같은 천재지변에 대해선 따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여행사들은 위로 차원에서 숙박비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중앙선관위 간부들의 자녀 티켓 채용 의혹으로 이미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물러나겠다고 했죠. 선관위가 현재 전현직 간부를 포함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JTBC 취재 결과 3명의 아빠 찬스 의혹이 추가로 확인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선관위에서는 아마 인사과 등을 통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5급 이상 직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정도 얘기만 지금 들은 상태고. JTBC 취재 결과 이러한 선관위 전수조사 과정에서 최대 3명의 특혜 채용 의혹이 추가로 파악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3급 이상 고위직 간부는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5급 이상 전현직 가운데 2-3명 정도 특혜 채용 정황이 확인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직원들은 앞서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고위직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경력직으로 채용됐고 주로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선관위는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해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경남선관위 과장 등 4명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감사는 현직을 대상으로 하는데 채용 과정에 아버지 동료가 면접관으로 참여하고 주로 만점을 줬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 관계자는 중앙선관위 간부 중 자녀뿐 아니라 친척까지 채용 특혜를 받다는 의혹도 추가로 파악돼 확인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문제는 선관위가 지난해 이미 사무총장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을 자체 조사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렇게 문제가 큰데 자체 조사에서는 문제 없다로 결론 낸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선관위는 이번에도 자체 조사합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선관위는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찰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JTBC가 입수한 특별감찰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채용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었다며 사실상 특혜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선관위 내부 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사촌인의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합니다. 김 전 총장은 해당 신고를 빠뜨렸지만 선관위는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같은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현직 간부 4명도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선관위가 사전에 이를 문제 삼진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사퇴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에 대해 자발적 의사에 따른 면직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발적인 면직의 경우 연금이나 재임용 제한 등의 불이익이 없게 돼 꼼수 퇴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논란을 비판한 민주당 대학생위원장에 대해 이재명 당대표실이 직접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로 강성 지지층 커뮤니티에서 제기한 의혹인데 이재명 대표 측근이 별도로 면담까지 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논란을 계기로 민주당의 혁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던 양소영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이 최근 이재명 당대표실에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자회견 직후부터 강성 지지자들의 비난이 이어진 가운데 강성 지지층 커뮤니티에선 비판 성명에 이름을 올린 일부 인사들의 명의가 도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당 대표실이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던 겁니다. 양 위원장은 명의 도용을 한 적 없다는 취지의 소명 자료를 당 청년국을 통해 대표실에 제출했지만 이 대표의 측근인 대표실 관계자는 직접 면담까지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성 지지층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이원욱 의원에 대해 사실상 감찰 지시를 한 데 이어 이 대표 측이 비명계를 겨냥한 전방위적 공세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관련 상황을 파악하려 했을 뿐 압박 차원의 조사는 아니었다고 밝혔지만 한 비명계 의원은 당이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정도가 아니라 지배당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네, 이 면담은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측근은 면담 중에 양 위원장에게 비명계 편에 서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배양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 A씨는 지난 25일 양소영 대학생위원장을 당대표 비서실에서 1시간 30분가량 만났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던 시각이었습니다.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면담 과정에서 명의도용 의혹을 제기하며 양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당원 청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의한 당원이 수만 명에 이르는 만큼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한 걸로 파악됩니다. 당 차원에서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A씨는 양 위원장이 주도한 김남국 의원 비판 기자회견에 문구까지 문제 삼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투자 논란은 더불어민주당의 무너진 도덕성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기자회견문에 들어간 도덕성, 도덕적 잣대 같은 표현이 비명계 의원들이 주로 쓰는 표현이라며 비명계 편에 서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했던 겁니다. A씨는 압박할 의도는 아니었다며 양 위원장이 당원들이 비판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해서 몇몇 표현이 오해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해 준 거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 위원장은 JTBC의 면담 내용에 대해 대표실에서 밝힌 입장 이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나랏빚을 제한하는 재정 준칙을 연구하겠다면서 유럽으로 8박 10일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장비로 9천만 원 가까이 썼습니다. 2년 넘게 논의를 미뤄오다가 가서 뒷북 출장 논란이 일었는데 돌아온 뒤에도 논의는 없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예산을 방만하게 쓰다가 재정 위기를 겪은 유럽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겠다면서 해외 출장을 가기로 했습니다. 국회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재정 준칙을 연구하겠다며 지난달 떠난 해외 출장은 출발 전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2020년 말에 논의가 시작됐는데 이제야 현지 시차를 가는 게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열흘 동안 현지 정부 당국자나 국제기구 관계자를 만난 건 5번뿐. 일정 대부분이 한국 대사관이나 현지 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로 채워졌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한 스페인은 채무 비율이 114%로 우리나라의 2배가 넘습니다. 스페인 측은 한국은 채무 비율이 낮은데 비결이 뭐냐고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 만난 유럽중앙은행 총재와 OECD 사무차장은 재정 준칙의 목적이 채무 조정이라거나 위기 대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출장을 간 의원 5명 등은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료와 체제비 등으로 모두 8,870만 원을 썼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국가 간 경제협력과 현지 기관과 기업 지원 등 의원 외교 차원의 성과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재위는 출장 이후 2차례 소위원회를 열고도 재정준칙 안건은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이 우길기 문양의 자위함 깃발을 달고 부산항에 들어왔습니다. 이틀 뒤 제주 앞바다에서 열리는 국제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인데요. 일본이 같은 훈련에 참가하려고 자위대 깃발을 달고 부산항에 들어온 건 이명박 정부 때 이후 13년 만입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구남의 백고리에서 우길기 모양의 깃발이 펄럭입니다. 오늘 오전 부산 해군기지에 들어온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입니다. 오는 31일 제주도 동남방 해상에서 열리는 다국적 해상차단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입항한 겁니다. 일본 함정이 해상차단훈련을 위해 자위대 깃발을 달고 부산항에 들어온 건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이후 13년 만입니다. 일본 자위함은 7년 전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엔 잠수함 구조훈련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공식 사용하는 자위함기는 군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와 비교해 원의 위치만 다를 뿐 사실상 흡사한 형태입니다. 이 때문에 자위함기를 내건 일본 함정의 입항 여부는 논란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8년 우리 해군이 주최한 관함식에서 정부가 일본 측에 자위함기 개항을 자제해달라고 하자 일본이 반발해 불참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국제적 관례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통상적으로 외국 항에 함정이 입항할 때 그 나라 국기와 그 나라 군대 또는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정부가 한미일 군사협력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라 이번처럼 일본 군함이 자위함기를 달고 국내로 들어오는 게 빈번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JTBC는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전 씨 가족들은 아버지 추징금을 왜 우리가 내야 하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 씨가 천문학적인 돈을 남겼고 그 돈이 상속되고 있다는 증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장손에게 3대 세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혜성 기자입니다. 최소 몇백억은 되는 자산이 할아버지의 손주분들께 분명히 상속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우원 씨는 일가 알짜배기 재산은 장손에게 세습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 씨가 숨긴 돈 대부분을 장남 재국 씨가 운영했고 장손에게 물려줬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유학하다 1989년 돌아온 재국 씨는 그동안 법인 12개를 만들었습니다. 음악세계와 북플러스 등 대부분 출판 관련 업체입니다. 이 법인들은 출판뿐 아니라 남모르게 부동산 사업 등도 진행해왔습니다. 이 전재국 그룹의 핵심은 음악세계. 대출이나 빚도 없고 현금만 70억 원 보유했던 법인입니다. 지난 2019년엔 총 매출 1조 4천억 원짜리 해외 부동산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주주 명부를 확인했더니 재국 씨 아들과 딸에게 지분 90%가 넘어갔습니다. 나머지 10%만 재국 씨 지분입니다. 사실상 전두환 3세에게 상속이 끝난 겁니다. 30대 중반인 손자 손녀가 무슨 돈으로 지분을 샀는지 물었습니다. 기사님 뵈러 왔는데요. 안 되실 것 같아요. 지금 관계자분이라도 좀. 제가 대답해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여러 차례 질문했지만 해명 자체를 피합니다. 제가 7% 지분율을 갖고 있는 회사만 해도 지난 한 2년간 배당금이 한 2억 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다 합치면은 정말 최소 100억은 다 넘게 있지 않으실까라는. 전 씨가 내지 않은 추징금은 922억 원.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해주라. 전두환 추징 3법이 발의됐지만 3년째 국회에 방치돼 있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전두환 씨는 생전에 29만 원만 있다고 했고 가족들은 호화 생활을 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장남 재국 씨는 출판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실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동산 사업을 했습니다. 종잣돈과 운영비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는데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이익을 본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전재국 씨 소유 법인 북플러스는 도서 도매 업체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부동산 관련 내용은 사업 목적에 없습니다. 북플러스가 혹시 뭐하는 업체인가요? 북플러스 관계자분 만나러 왔는데 혹시요? 하지만 경기 일산 주협력 개발 사업에 참여해 부동산 기획, 설계 등으로 수수료만 23억 5천만 원을 번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사업 시행사 맥스코프도 재국 씨 회사였습니다. 지난 2014년 약 310억을 들여 주협력 인근 토지 1,600평을 사들였고 오피스텔을 지었습니다. 2019년 분양 직전 이 시행사를 팔았습니다. 땅값만 550억을 받았습니다.
딱하면 550억. 자기네들은 돈을 받고 갔으니까 거기 뭐 수익 분배를 했겠죠. 차익이 240억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국시 측근은 땅 살 때 계약금만 냈기 때문에 투자자들 수익 배분을 하고 나면 실제 이익은 그 정도는 안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빚이 많아서 한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거를 하면 빚을 좀 빨리 갚을 수 있겠다. 서점해가지고는 영원히 빚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으니까. 제국 씨는 지난 2013년 추징금을 내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내지 않았고 이즈음 대규모 부동산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이런 내용이 적힌 현수막들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정당에서 내거는 현수막들은 무슨 내용을 적든 어디에 몇 개를 걸든 상관없도록 국회의원들이 한마음으로 빠르게 통과시켰던 법안 탓에 시민들은 수없이 걸려있는 이런 현수막들을 보기 싫어도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대로변엔 붉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정당이 내건 정책 현수막인데 내용은 좀 이상합니다. 네, 총도 좀 훔쳐주고 장갑차도 훔쳐타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라면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현수막, 서울 도심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현수막을 건 정당은 자유로운 의견 표출이라고 말합니다.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하니 공론화를 좀 하고 싶었던 겁니다. 나들이길, 출근길에 현수막을 본 시민들 생각은 다릅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하기 이전에 역사적인 왜곡은 어느 정도 삼가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저희. 공공적인 장소에 저렇게 대놓고 뭔가 생각을 강요하는 듯한 그런 프레이즈들은 좀 불편하더라고요. 5.18 가족에겐 상처입니다. 사법처벌을 받았던 그런 분들이 이런 왜곡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2차 가해로까지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정책 홍보 현수막은 막거나 철거할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확인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도 정책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요즘 병원들의 우후죽순으로 발달 클리닉이 생겼습니다. 사람 만나는 일도 적어지고 마스크로 의사소통도 힘들어지면서 발달이 더딘 아이들을 위한 곳인데요. 문제는 병원들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대리 처방까지 하면서 진단서를 찍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송승환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양에 있는 한 병원입니다. 여기서 운영하는 아동 발달 클리닉은 한 달에 약 1억 3천만 원의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해왔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치료를 한 번 받을 때 8만 원 이상 드는데 한 달 치료만 1,600건이 넘습니다. 사설 클리닉은 보험금 청구 대상이 아니지만 병원에서 운영하면 의사 진단서 때문에 보험금을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 병원이 최근 경찰의 강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리 처방과 보험 사기 의혹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 병원이 민간 치료사에게 클리닉 진료를 맡기고 진단서도 의사가 아닌 행정 직원이 발급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병원 서버를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분석 중입니다. 일부 보험사들도 병원에 변형된 보험 사기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한 성형외과, 아동 발달 클리닉을 운영하는데 진단은 의사가 한다고 홍보하지만 전문 분야는 성형이고 소아과나 정신과 전문의가 없습니다. 센터장님 혹시 좀 계시면? 오늘 안 계세요. 경기도 수원의 이 요양병원도 발달 클리닉을 운영하는데 역시 이와 관련한 의료진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발달 클리닉은 전공과 무관하게 병원에서 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이를 모르고 비싼 돈을 낸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당 병원들은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병원들의 발달 클리닉 보험금 청구가 너무 많자 이제는 보험회사가 나섰습니다. 보험사가 다음 달부터 일부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고 통보한 겁니다. 정작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만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엄마가 된 박모 씨는 지난해 8월부터 병원에 있는 아동 발달 클리닉에 아이를 보내왔습니다.
코로나로 시기마다 필요한 대면 활동이 거의 막혀 발달 지연 진단을 받으면서입니다. 보통 돌 때쯤 걷기 시작하는데 돌 때쯤 아직 못 걸어가지고 근데 이제 눈 마주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 어린이집에서 갓난 애기들부터도 마스크를 씌웠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죄책감이 한 달에 150만 원, 많게는 200만 원 가까이 치료비가 들었는데 가입해둔 어린이 보험을 통해 실비 지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험사로부터 단체 공지를 받았습니다. 아동 발달 클리닉 치료사는 의료인이 아니라서 의사 관여 없이 치료사가 치료를 맡으면 보험금 청구가 거절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병원 말만 들었던 부모들만 피해를 보게 된 상황입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애가 발달 퇴행해서 장애가 되면 어떡하지? 이렇다 보니 보험금 청구가 거절될 수 있다고 연락을 받은 부모들은 불안합니다. 수백 명이 대책을 논의하는 대화방도 생겼습니다. 사기업인 보험사가 아닌 정부가 나서 지급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일방적으로 보험사가 의료행위 불법 자격자 이거를 정의할 만한 권한은 없거든요. JTBC 조혜연입니다. 동네 주유소 사장님이 지역 유지로 불리던 것도 옛말이 됐습니다. 사흘에 하나꼴로 주유소가 문을 닫습니다. 물론 장사가 안 돼서죠. 어떻게 된 일인지 오원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한 동네 주유소입니다. 예전 같으면 기름 넣으려는 차들이 줄을 설 시간인데 지금은 한 대도 없습니다. 주유기 한 대는 아예 꺼져 있습니다. 장부에 적혀 있는 매출 기록도 며칠 전이 마지막입니다. 주유소에 기름을 들여오는 이동식 저장 탱크 차량은 운행을 멈춘 지 오래입니다. 또 한쪽에 보시면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나온 집기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20년 넘게 운영했던 주유소인데 최근 경영난 때문에 이달 말까지만 영업하고 폐업하기로 했습니다. 좀 비싸게 받아야 리터당 50원이 남아. 40m 넣는다고 해도 4,52,000원이잖아. 그러니까 소비자는 이제 5만 원 이상 된 때는 주유소 돈 번 줄 알지. 없어 생활비도 제대로 못 버텨. 이처럼 문 닫는 주유소는 최근 몇 년 새 크게 늘고 있습니다. 연평균 120곳, 사흘에 하나꼴입니다. 10,000원 팔면 평균 250원만 남을 정도로 수지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네 주유소가 어려워진 요인은 복합적입니다. 우선 지난해까지 크게 뛰었던 기름값에 운전대를 놓고 대중교통을 타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특히 20대 젊은 층은 아예 운전면허를 잘 따지 않고 있습니다. 기름을 싸게 파는 알뜰 주유소에 손님을 뺏긴 영향도 큽니다. 평균 한 1,500 정도에서 2,000만 원 정도 적자 받는데 거의 뭐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보는 거죠. 여기에 전기차 열풍까지 겹쳐 경영난을 겪는 동네 주유소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기름을 넣지 않는 전기차 운전자들도 최근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차값은 비싸도 전기차의 매력은 싼 연료비인데 연료비가 이미 많이 올랐고 문제는 더 오를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정희윤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전기차를 모는 택시기사 백철기 씨는 이번 달 전기요금이 올랐다는 소식에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뒤이어 전기차 충전 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처음에는 전기요금도 싸게 해주고 보조금도 상당히 좀 많이 줘서 불만은 없었는데 이제는 전기요금도 자꾸 비싸지다 보니까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예상됩니다. 2년 전 LPG 차값의 2배 이상인 이 차를 살 때만 해도 몇 년 타면 본전을 찾을 거라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기차 충전 요금은 한 달에 34만 원으로 2년 전 13만 원보다 배 이상 더 듭니다. 아직 LPG보단 싸지만 차이는 좁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1년 새 LPG와 경유값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운전기사님들이 대출받은 이자도 비싸고 고민이 많이 좀 됩니다. 전기트럭 운전사들의 반응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300 수입이 있면은 충전 비용으로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부담이 되죠. 혜택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다 없어져 버려요. 경유차가 오히려 지금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운전자 사이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충전 요금을 안 올린다던 공약을 파기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정희윤입니다.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대선 결선 투표에서 승리했습니다. 대규모 지진 피해에도 최대 10년간 더 정권을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튀르키예는 나토 회원국이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동안 러시아와 더 가까운 행보를 보였었죠. 당장 러시아는 환영했고 미국은 경계했습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수도 앙카라에 모인 지지자 수만 명과 함께 노래하며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2주 전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했지만 야당 연합 후보와 1대1로 맞붙는 결선 투표에서 52%를 득표해 승리했습니다. Milli hedeflerimiz, milli hayallerimiz etrafında birleşme, bütünleşme vaktidir. 살인적인 물가와 대지진 부실 대응으로 위기를 맞았지만 민족주의를 앞세워 지지자를 결집시켰습니다. Elhamdülillah Müslümanlar kazandı. Mutluyuz. Şu an duygularımız gerçekten yani ifade edemeyecek derecede çok aşırı. 20년간 튀르키예를 통치한 에르도안이 임기가 끝나기 전 조기 대선을 열어 임기를 5년 더 늘릴 경우 총 30년간 집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재 성향이 짙어질수록 튀르키예 경제를 둘러싼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고 외신들은 분석했습니다. 국제사회 반응도 엇갈립니다. 튀르키예는 나토 회원국이지만 친러시아 노선을 걸어왔습니다. 과거 에르도안을 독재자라고 불렀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나토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우려를 나타낸 반면 푸틴 대통령은 친구라는 표현을 써가며 환영 인사를 건넸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100만) 평짜리 숲에 골프장을 짓겠다는 곳이 있습니다. 그 숲에는 세계적인 희귀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정부가 개발 허가를 내줬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 기자와 함께 신비의 산으로 불리는 거제 노자산 숲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남 거제도의 노자산입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과 맞닿은 아름다운 산입니다. 이곳엔 온갖 생명이 터잡아 살고 있습니다. 눈태와 부리가 푸르고 꼬리도 아주 깁니다. 이제 막 잠에서 깬 새끼들을 바라봅니다. 물속에선 나비넥타이를 한 물고기가 바위 틈에서 쉽니다. 모두 멸종 위기종들입니다. 숲속으로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곳에 흰 식물이 눈에 띕니다. 푸른 눈의 우주인이라고 암술이 파랗게 지금 빛나거든요. 뭐 광합성을 못 해가지고. 숲속에 더 들어와 보니 오래된 소나무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팔색조 둥지가 있습니다. 팔색조 둥지를 또 찾았습니다. 아주 큰 느티나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팔색조가 보이진 않습니다. 멸종 위기종을 또 찾았습니다. 거제에만 산다는 거제 외줄 달팽이입니다. 노자산 계곡에서 신종 생물로 등록된 거제 도롱뇽도 찾았습니다. 계곡 줄기를 따라 이어지는 하천에도 멸종 위기종이 삽니다.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하천인데 물속에 흰 점들이 보입니다. 전부 다 기수갈고둥 알입니다. 숲속을 헤맨 지 이틀째 드디어 팔색조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이동을 막 해서 자리를 잡고 제 짝을 찾는 그런 시기니까. 팔색조는 숲에서도 가장 키가 큰 나무 꼭대기를 좋아합니다. 땅속에 있는 지렁이를 캐 먹는다는 느낌으로. 부리로 이렇게 쪼아먹는. 네, 그렇습니다. 긴 꼬리 딱새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5년 뒤면 이곳에 100만 평 넘는 관광단지가 들어섭니다. 대부분 골프장입니다. 2017년 지자체와 사업자가 낸 전략 환경 영향평가를 환경청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평가서엔 멸종 위기종들이 어차피 새 서식지를 찾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관련 기관들이 현지 조사 결과를 검증 없이 받아들인 겁니다. 노자산 일대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숲을 지키고 싶습니다. 산이 아파요. 나무를 안 깎았으면 좋겠죠. 환경청은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부는 원형 보전 지역으로 설정이 돼요. 그러면은 산지가 어느 정도는 남아 있거든요.
법정 보호 중에 사는 구역들은 보호가 되겠죠. 이곳은 신비의 산이라고 불립니다. 세계적인 희귀종들이 살고 있는 숲입니다. 바로 이 숲에 170만 그루의 나무를 베고 골프장이 들어설 겁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현입니다. 연인 관계였던 여성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흉기를 휘둘러서 숨지게 한 사건 관련해서 피해자가 경찰에게 닷새 전에도 맞았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다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고 경찰도 보복 범죄의 위험이 낮다고 봤지만 경찰서를 나선 지 10분 만에 피해자는 숨졌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금천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해 순간 화가 났다고 주장합니다. 범행 왜 저지르셨습니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우발적이었어요. 그러나 JTBC 취재 결과 김 씨는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를 폭행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 2번이나 과거 폭행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일 새벽 5시 37분 112에 신고를 하면서 얼마 전에도 맞았다고 했고 찾아온 경찰에 만나서도 5일 전에도 맞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을 조사한 경찰은 피해자 위험 정도를 낮음으로 평가했습니다.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5일 전 폭행에 대해 피해자가 나중에 진단서를 받아 따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별다른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 데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살았던 만큼 위험도를 더 높게 봤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최소한 경찰서를 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동행하는 등 추가 안전조치는 취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인적 사항에 서로 노출되고 다 인지가 되어 있는 교제폭력이라는 상황에서는 알아서 하겠지 믿고 넘어갈 수 있으면 안 된다. 너무 아니란 거예요. JTBC 김필준입니다.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2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는 가운데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나왔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호송차에서 내린 여성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습니다. 말다툼 때문이라는데 말다툼 때문 맞으세요? 왜 살인하셨어요? 피의자는 지난 23일 아르바이트 앱에서 20대 또래 여성과 처음 연락했습니다. 사흘 뒤 피해 여성 집에 가 말다툼하다 살해했습니다. 시신을 훼손해 일부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왜 말다툼을 했고 살해한 이유는 무엇인지 정확히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며 대화하다 우발적으로 생긴 일이란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왜소한 피의자 체구를 생각하면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범행 흔적이 있는 거예요. 흉기 같은 거는 다 압수됐는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진상이 확인되려면 더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승객들에게 불친절하다는 신고를 3번 받은 택시 기사에 대해서 서울시가 제재를 하는 첫 번째 사례가 나왔습니다. 4시간의 친절 교육을 받아야 하고 매달 주는 몇천 원 정도의 통신비를 얼마간 받지 못합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속도를 올린 택시는 차선을 바꿔가며 급가속을 합니다. 특수 협박이 인정돼 처벌받았는데 드문 사례입니다. 반말하거나 양해 없이 창문을 여는 가벼운 불친절은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난폭 운전도 심하지 않으면 참는 게 대부분입니다. 난폭 운전이나 신호 위반 같은 걸 본 적도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으니까. 택시는 불특정 다수 사람들을 만나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선택해서 좋은 사람만 만날 수는 없잖아요. 지난 2월 서울시는 불친절 신고 누적만으로도 제재하겠다고 밝혔는데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민원 3건이 접수된 한 개인 택시 기사입니다. 한 달 2,500원 주던 통신비 지원을 6개월 중단합니다. 승객들은 반겼고 기사들은 불안합니다. 손님이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불친절하다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제재도 필요하지만 승객과 기사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우선입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받지 않은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으로 인정이 될까요?
그동안 법원의 판결이 엇갈렸는데 대법원이 처음으로 부재중 전화도 불안감을 일으켰다면 스토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A씨는 돈 문제로 갈등을 겪던 연인에게 헤어진 뒤에도 계속 연락했습니다.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고 매일 가고 있다, 찾는 순간 너는 끝이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9차례 보냈습니다. 전화도 29차례 걸었던 A씨는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똑같이 징역 4개월을 선고하면서도 28번의 부재중 전화에 대해선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였습니다. 부재중 전화는 말이나 글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사건에서도 스토킹으로 볼지 법원마다 판단이 달랐습니다. 대법원이 처음으로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이 될 수 있다고 결론냈습니다. 통화 여부와 상관없이 부재중 전화 기록이나 벨소리를 남겨 불안감과 공포감을 일으킨 것도 스토킹으로 봤습니다. 또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으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옷자락에 펄럭임에 한 올 한 올의 머리카락까지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전통 음악의 정수인 종묘 제례악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무용이 처음으로 해외 무대에 섭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새하얀 옷을 입은 무용수들이 마치 경건한 의식을 치르는 듯합니다. 임금의 말과 글을 상징하는 무용부터 칼을 든 무관들의 움직임이 이어집니다. 국가 무형문화재인 종묘제례악에 현대무용을 더한 일무입니다. 지난해 초연에 이어 두 번째 공연을 마쳤는데 의상에도 변화를 주고 새로운 무대도 더해졌습니다. 줄지어 추는 춤이라는 이름답게 54명의 무용수의 몸짓은 옷자락의 펄럭임과 머리카락 한 올까지 하나의 움직임인 것처럼 맞췄습니다. 궁중에서 한 명의 무용수가 추던 춘행무는 수십 명의 화려한 군무로 바뀌었습니다. 전반은 전통의식에 가깝게 재현했지만 끝으로 갈수록 현대적인 색이 짙어지더니 무대는 어느새 전통과 현대의 음악마저 공존하는 곳으로 탈바꿈합니다. 우리 전통의 것에 매번 새 옷을 입혀왔던 패션 디자이너 출신 정구호가 연출을 맡았습니다.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자 하는 저의 목표에 가장 가깝게 다가간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공연은 7월 미국 뉴욕에서 사흘간 열립니다. 첫 해외 공연인데 2,500석 규모의 무용극장에서 가장 현대적인 한국 무용을 선보이게 됩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물길이 녹색으로 물들었습니다. 현지 당국이 긴급 조사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물의 도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모바일 DC로 확인하시죠. 녹조가 심각할 경우에는 물결에 따라서 일정한 띠 모양이 형성이 되거나 걸쭉한 질감을 주기도 합니다. 영상 속 베네치아의 모습에서는 그렇게까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강성 지지층이 주로 쓰는 수박이란 표현 때문에 수박도 먹기 힘들 정도라고 하기도 했고, 어떤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강성 팬덤과 단절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친명계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 결별 요구에 대해 답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BTS 아미 보고 뭐
BTS 보고 아미 그만둬라라고 얘기가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그 사람들 보고 아이고 뭐 이제 나는 이제 리장 안 하겠습니다. 그만두십시오. 그거는 나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비슷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BTS나 아미는 특히 주의해서 비유해야 하는데 일단 그건 현근택 부원장이 알아서 하시고요. 같은 방송에 나왔던 패널은 팬클럽은 정치적인 과격한 행동이나 발언은 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개딸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민주당의 일부 강성 지지층의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부분은 종종 문제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의 내부 비판에는 민주가 없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현근택 부원장은 제명인 내 마을이 자발적인 팬클럽일 뿐이라고 했지만 그런데 보다 보니 조금 이상한 건 예를 들어 이런 모습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에 대해 마을 이장인 이재명 대표는 진심으로 사과했는데 정작 팬인 마을 주민들은 공식적인 공지글로 응원하자라고 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입장과 이장의 입장이 똑같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중요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이 다르면 사실 입장은 다르지만 속내는 같거나 아니면 정말로 속내도 다르다면 그건 오히려 결별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감비아와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며 조 2위로 16강에 올랐습니다. 다음 상대 에콰도르는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팀이지만 4년 전 우리가 1대0으로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22년 만에, 프랑스는 46년 만에 16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두 타차로 앞서던 선두 그리오의 마지막 콜 티샷.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그만 도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공이 계속해서 움직이는데요. 무려 5분이나 흘러 나뭇잎에 걸리고서야 멈춥니다. 결국 벌타를 받고 연장 첫 홀로 가는데요. 그래도 승리의 여신이 그리오 편인가 봅니다. 티샷이 언덕을 맞고 안으로 들어와 겨우 비겼고 다음 홀에서도 행운이 더해지며 결국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기상센터입니다. 어제와 그제 중부지방에 비를 뿌렸던 비구름대가 남하하면서 오늘은 남부지방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연휴 기간 내린 비의 양을 보면 전북 군산에 200mm가 넘게 쏟아졌고 충남 보령과 전주, 대구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과 익산엔 한때 호우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강수대가 남하하면서 지금은 경상도를 중심으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밤사이 비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경기 남부 충청 등 내륙 지역 중심으로 안개가 점차 짙게 끼겠습니다. 또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강원 영동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비가 오다 그치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종일 비가 이어지겠고 수도권에선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 보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청주 18도, 전주 20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 27도, 광주 28도 등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남해안과 경상도는 흐린 날씨 탓에 대구가 25도에 머무는 등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전해상에서 바다 안개가 짙게 나타나고 서해와 남해에선 물결이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뱃길 이용하실 땐 운항 여부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구름 끼는 날이 많다가 토요일과 일요일엔 전국이 맑아지겠습니다. 한편 제2호 태풍 마와르는 현재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해상에서 방향을 서서히 동쪽으로 이렇게 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일본 오키나와를 지나서 일본 남쪽 해상으로 점차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초강력에서 매우 강으로 한 단계 약화된 채 앞으로 점차 올라가면서 소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쪽으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이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가 우리나라로 밀려오면서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비가 내리고 또 남해를 중심으로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뉴스룸 D는 오늘 하루 쉬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